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4번째. 왕의 분노는 영국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담배 소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새로 형성된 아메리카 식민지들에서는 담배를 점점 더 많이 재배했다. 담배를 재배하기 완벽한 기후였지만 골칫거리가 있었다. 재배하고 수확해 잎을 말리면서 담배를 생산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 수확한 담배를 집과 함께 말린 다음 막대기에 매달거나 헛간으로 옮겨야 하는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담배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스러지고 너무 축축하면 썩는다. 일단 말린 담배는 통으로 옮긴 다음 운반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담배를 생산하는데 계약 노동자를 활용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다. 해결책은 명백했다. 노예제였다. 신대륙에서 노예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었지만 담배 무역 때문에 북아메리카 본토, 특히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노예제가 도입되었다. 1619년에 20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버지니아로 끌려왔다. 이 첫 단계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노예제로 인해 담배 농사의 수익성은 높아졌고 담배로 벌어들인 돈은 미국 독립혁명의 자금줄이 되었으며 그 후 미국을 건국하는 데도 쓰였다. 물론 그때는 담배를 파이프에 넣어 피웠다. 담배를 씹기도 했기 때문에 가래나 침을 뱉는 타구가 흔한 가정용품 중 하나가 되었다. 콧구멍에 대고 들이마시는 코 담배나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는 촉촉한 담배 가루인 스누스를 사용하기도 했다. 담배 잎을 말아서 시가로 피우거나 잘게 썬 담뱃잎을 모아서 올려놓은 종이를 가늘고 길게 말아 권련으로 피우기도 했다. 1881년에 제임스 본색이 둥글게 많은 기계를 발명하면서 권련이 가장 편리하게 담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흡연은 처음에 남성의 취미로 자리 잡았다. 그 후 점차 여성 흡연자가 늘어났고 흡연은 매력적이고 우아하며 유쾌하고 사교적인 취미가 되었다. 영화는 프레드 아스테어의 멋스러운 진저 로저스, 험프리 보카트, 불굴의 강인함을 지닌 로렌 바콜처럼 굉장히 멋진 인물들이 담배 연기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담배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파되어 재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들과 전투식량과 함께 담배도 배급되었다. 1950년대 초에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던 내 친구는 담배를 매달 600개비씩 지급받았다고 기억한다. 더 이상 성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라진 미신이지만 성냥불을 켠 후 세 번째로 불을 붙인 사람은 불길하다는 믿음도 있었다. 적군의 저격수가 그 사람을 겨냥해 총을 쏜다는 것이다. 사키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던 에드워드 시대의 위대한 작가 멀로의 마지막 말은 그 빌어먹을 담배를 꺼라였다. 이쯤에서 내가 좀 경건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덧붙여야겠다. 나 역시 20대 초반에 지탄과 굴루아즈 담배를 많이 열심히 피웠다. 그러다 나치가 처음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흡연 습관을 비난하고 담배의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영국 의사 리처드 돌이 1948년에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1964년엔 미국의 공중위생국장 루서 테리가 흡연과 건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문을 담배갑에 표시했고 담배 광고와 담배 회사의 후원을 점점 더 규제했다. 담배 회사들은 여성을 겨냥하면서 대응했다. 버지니아 슬럽이라는 제품은 특별히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담배였다. 이 회사는 초기 여성 테니스 투어를 후원하면서
페미니즘의 부상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담배는 점점 더 타르가 적다거나 하는 식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하기 시작했다. 성면의 위험성을 몰랐던 시절 켄트 담배는 성면이 들어간 필터를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국 텔레비전에서 한 광고는 다른 어떤 담배보다 카멜 담배를 피우는 의사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광고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 사이에서 담배를 즐기는 남자를 보여주었다. 담배 회사들은 또 흡연을 사회적 지위와 성취, 남성성과 연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케팅을 강화했다. 홍콩에서 살았던 1970년대 후반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바이스로의 슈퍼롱스 광고가 기억난다. 흰색 양복을 입은 중국 남성이 요트 난간에 기대어 있고 그 뒤로 금발 여성이 보인다. 내가 얻은 모든 것, 미국에서의 성공, 요트, 내가 선택한 담배를 피울 권리. 담배는 합법적인 제품이었지만 밀수로 오가는 양이 세계 최고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막게 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원인이라고 말한다. 흡연은 심장질환과 폐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폐기종 폐암, 구강암, 그리고 췌장암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에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도 밝혀졌다. 니코틴의 중독 가능성은 아편과 비슷한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게 높다고 본다. 전 세계 13억 명 정도의 흡연자 가운데 80%가 저소득층과 중상층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식물은 곤충을 독살하려고 니코틴을 개발한다. 인간은 니코틴에서 축출해서 니코틴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개발해 똑같은 목적으로 이 기능을 이용했다. 이 살충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곤충을 죽여서 곤충의 개수 수가 급감했고 곤충을 먹고 살던 새들과 다른 동물들의 개체 수도 줄어들어 살충제를 사용한 지역의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8년에 대표적인 세 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5년 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영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 금지가 풀려서 이제 사탕무 씨앗에 그 살충제를 뿌릴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흡연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 대부분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법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면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흡연자가 따돌림받는 지위로 추락하면서 흡연은 일부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즐거움이 되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가 식욕을 떨어뜨려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운다. 대체로 부유층에서는 흡연이 줄어들고 있지만 담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건재하다. 그저 중심 무대를 옮겼을 뿐이다. 중국은 전체 수입 중 최대 10%를 국영 담배 회사에서 벌어들인다. 국가가 독점으로 3억 5천만여 명의 중국 흡연자에게 담배를 판다. 담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배는 완벽한 즐거움의 완벽한 본보기다. 강렬하지만 어느새 불만족을 남긴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담배는 가장 경이로운 상품이다. 불만족해도 언제든 다른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까. 38번째 연꽃. 생존을 위한 아름다움이 주는 의미.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없다. 탕나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100명의 사람은 제각각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된 작품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미술관 문을 나선다. 그러나 어떤 보편적인 아름다움 또한 존재하는 것 같다.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각기 다르게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치 집단적으로 느끼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장미나 극락조, 푸른색 모르포 나비처럼 우리는 대체로 자연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대를 발견한다. 연꽃도 마찬가지다. 활짝 피어 생기가 넘치는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왠지 좋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연꽃의 매력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연꽃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한다. 매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화해 온 것이다. 연꽃은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이어야 한다. 곤충이 없으면 번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비 날개와 극락조 깃털의 색깔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아름다움은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반면 뿌리는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뿌리에는 의미가 가득하지만 뿌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꽃의 매력은 원래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인간에게도 기쁨을 안긴다.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응시하고 분명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힌두교와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모두 연꽃을 신성하게 여긴다. 연꽃에는 두 종이 있다. 모두 수령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해서 수렴 진화의 한 예로 꼽힌다. 연꽃은 인도 중부와 북부 히말리아 해발 고도 1400m까지 서식하고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범람은 천천히 흐르는 강의 삼각주에서도 서식한다. 아마도 인간 손에 의해 누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로도 퍼져나갔다. 연꽃의 지름은 최대 30cm에 이르고 온혈 척추 동물처럼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 주변 온도가 섭씨 10도일 때 연꽃은 35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온기는 곤충에게 매력적이다. 온기는 꽃의 향기를 퍼뜨려 연꽃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냉혈 동물인 곤충에게 꽃가루를 모아 더 멀리 날아가서 전달하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다. 연꽃은 최대 2.5m 깊이의 물속에서 산다. 이런 물은 건기나 강물 흐름의 변화에 따라 높아졌다가 낮아진다. 연꽃이 떨어뜨린 씨앗은 유난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서 1300년을 살아남았다는 기록도 있다. 연꽃은 용존산소가 전혀 없는 거의 무산소 상태로 물에서도 살 수 있다. 대신 식물 안에서 기체가 순환하면서 이를 보완한다. 물 위에 오래된 잎이 공기에서 산소를 흡수해 아래의 진흙 속 뿌리 줄기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기체가 움직이는 체계를 따라 똑같은 원리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어린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아시아에서는 연꽃을 식용으로 재배한다. 연꽃의 뿌리, 줄기와 씨앗, 줄기를 먹는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연꽃을 먹는 사람들의 섬에 상륙한다. 연꽃을 먹는 사람들은 덧없이 행복해지는 망각에 빠진다. 오디세우스는 연꽃을 먹은 선원들을 다시 배로 끌고 가 쇠사슬에 묶어 놓아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연꽃보다는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다. 힌두교의 신과 여신은 연꽃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된다. 연꽃은 완벽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뭐랄까 인간 내면에서 불멸하는 부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간의 보호자이자 수호자인 비슈누는 흔히 연꽃 같은 눈을 가진 이로 불린다. 창조신 브라흐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피어난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훗날 부처가 되는 가우타마 왕자가 땅에서 걸을 때 그의 발자국에서 연꽃이 피어났다고도 한다. 가우타마는 자신에게 신이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은 연꽃의 비유에 답했다.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자라나 물 위로 솟아오른 홍련, 청년 백년이 물에 더럽히지 않고 서 있듯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을 이겨내고도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살고 있다. 브라마니여, 나를 깨달은 자로 기억해 다오. 연꽃의 잎들은 물 위에 떠 있다. 잎으로 덮은 물의 면적이 곧 광합선 작용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연꽃은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지 않는다. 물의 의지에 무게를 지탱한다. 딱딱하지 않고 유연한 긴 줄기에 잎이 달려있어 물의 깊이가 달라져도 잎은 언제나 물 위에 떠서 해를 바라본다. 물이 많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적인 체계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곤충이 연꽃에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하므로 꽃에는 단단한 줄기가 달려있다. 그 줄기 덕분에 꽃은 물 위로 솟아오른다. 물에서는 흙냄새가 나거나 산소 부족으로 악취가 날 수 있다. 연꽃은 이런 모든 악취를 뛰어넘어 솟아오른다. 그 모습은 걸음을 딛고 서 있는 아름다운 장미보다 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세상의 번뇌와 집착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불교의 모든 종파에서 핵심이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한 아름다움을 지닌 연꽃은 수천 년에 걸쳐 지속된 상징이다. 선종에서는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순결하게 지내기를이라고 말한다. 선불교의 시작은 부처의 말없는 설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꽃설법이라고 불리는 이 설법에서 부처는 꽃 한 송이를 들었다고 한다. 대부분 이야기에서 이 꽃은 물론 연꽃이다. 물론 모든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마하카시아파라는 제자만이 계시된 진리를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깨달음과 순결, 환생 시련의 극복, 영혼의 확장 등 온갖 의미를 연꽃을 통해 볼 수 있다.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제상다리를 하고 연꽃 자세로 앉는 것이 명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산스크리어로 연꽃은 파드마다. 서양에서 널리 알려진 산스크리어 만트라 중 하나인 옴마니 파드메 홈은 대략 연꽃 중앙의 보석이라는 뜻이다. 옴 소리를 내면 깊은 명상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인 묘법 연화경이 가장 중요한 불교 경전 중 하나다. 법화경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이자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존 키츠는 그리스풍 항아리에 대한 창가라는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아름다움은 진리이다. 진정한 아름다움, 그게 전부다. 이 세상에서 그대가 아는 것, 그리고 그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아름다움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틀림없이 다른 많은 종에도 비교적 깊은 내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연꽃을 보면 그 꽃이 유독한 물 위로 솟아올라 있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꽃을 보면서 그저 맛있는 연근이 있다는 표시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저 한 식물의 생식기관으로만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연꽃을 그 자체로 중요한 무언가 기능을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본다. 우리는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원한다.
어쩌면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나 동물의 내면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기제일까? 아름다움이 없다면 삶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39번째, 메리골드, 죽은 자들을 위한 꽃. 별처럼 반짝이는 주름들을 새로이 펼쳐라. 그대 정열적인 메리골드여. 종 기치의 시에서 나는 작은 언덕 위에 발끝으로 섰다. 1억 년 전 무렵 식물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때가 바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었고 이 전략으로 지구의 모습이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35만여 종의 꽃식물 또는 속시식물이 있다. 속시식물은 미씨가 지방에 쌓여있는 식물이다. 반면 침엽수 등의 거시식물은 미시간 시방 안에 있지 않고 드러나 있다. 철자가 비슷한 체육관에서도 옷을 벗어야 하듯이 말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대부분 바람을 이용해 유전 형질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늘날까지도 속시식물 중에서는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옮겨 꽃가루 바지를 하는 종이 많다. 우리는 곡물을 재배하는 식물을 포함해 풀들도 특히 그렇다. 이런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겨냥할 수단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겨냥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면 13장의 난초에서 살펴보았듯 겨냥할 대상, 즉 꽃이 필요하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녹색 잎들이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서 돋보이기 위해 다른 색깔의 잎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잎들은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곤충과 다른 동물들은 식물의 생식기관으로 곧장 다가간다. 그들 대부분은 꿀을 보상으로 받아 실컷 먹은 다음 꽃가루를 묻히고 떠난다. 그들은 다른 꽃을 다시 찾아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꽃의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묻혀 그 식물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꽃의 화려함은 사실 일종의 경제 원리다. 꽃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내 운에 맡기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화려한 꽃을 이용해 꽃가루가 정확히 전달될 확률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식물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초원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꽃가루 바지로도 충분히 잘 번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이 흩어져 자라는 곳에서는 바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역할을 해낼 매개체를 활용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장미와 바로 앞장의 연꽃에서 이야기했듯 인간은 꽃가루나 꿀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여러 종류의 꽃에 깊이 매료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꽃을 활용해 기념한다. 우리 인간은 아기의 탄생, 결혼식, 장례식 때 꽃을 사용한다. 종교 행사에서도 사용하고 사랑의 선물이나 사과 혹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영국에서 꽃꽂이용 꽃과 화분으로 소매 판매되는 꽃의 거래액은 매년 22파운드 3조 9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 우리는 꽃에 대한 사랑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들의 날을 메리골드로 기념한다. 설탕으로 만든 해골처럼 이국적인 요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기르는 이 연례 행사의 중심은 수백만 송이의 메리골드가 차지한다. 메리골드는 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의 온기를 가져다 준다고 여긴다. 메리골드의 꽃은 죽은 자를 기리는 주도식을 환하게 만든다. 죽은 자들의 날은 애도가 아닌 축하를 하는 시간이기에
메리골드의 생기가 필요하다. 이날은 삶의 중단이 아니라 지속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다. 꿋꿋하게 밝은 메리골드는 죽은 자들의 날이 즐거운 시간, 당신이 사랑했고 계속 사랑할 사람들을 기리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음료를 마시고 메리골드에 둘러싸여 기념한다.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꽃들이 가득한 방에서 누가 침울해질 수 있을까? 이 꽃은 영어로 메리골드라고 부른다. 메리는 마리아, 금, 성모 마리아의 보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메리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몇 가지 있다. 이 책에서는 타게테소 속의 멕시코 종들과 포트, 메리골드 혹은 러들스, 커먼 메리골드나 스카치 메리골드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와 남유럽 종이 금잔화, 갈렌둘라, 오피시날리스라고 다루려고 한다. 예뻐서 인간이 재배하기 시작한 꽃으로 아마도 1000년 전 무렵에 영국에 전해졌다. 타게테스 속과 칼렌돌라 속 모두 국화과 식물이다. 해바라기도 국화과 식물이다. 메리골드와 성모 마리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선명한 색깔과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할 뿐이다. 황금빛 꽃잎이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 머리 뒤편의 후광과 비슷하다. 성모 마리아가 분노한 헤롯 왕을 피해 요셉 아기 예수와 함께 도망치던 중 강도를 만나 지갑을 뺏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강도들이 지갑을 열어보니 메리골드가 가득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제단과 성스의 돈 대신 메리골드를 바쳤다. 메리골드는 돼지와 같은 방식으로 매일 꽃잎을 펼쳤다가 오므린다. 꽃잎을 오므릴 때 종종 이슬을 조금 머금었다가 꽃잎을 펼칠 때 뱉어내기 때문에 꽃이 울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셰익스피어 겨울 이야기에서 퍼디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메리골드는 그리고 해와 함께 울면서 일어나요. 모든 순결한 이들에게 교훈이 될 만하다. 타게테스 메리골드가 인도에 전해진 후 지금은 인도의 종교 축제나 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메리골드가 인도에 들어온 것은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뒤였다. 콜럼버스 교환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옥수수나 감자, 고추 같은 농작물이 유라시아에 전파되고 천연두와 홍역이 아메리카에 전파되는 등 인간의 교류로 인해 발생한 생태학적 변화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교류 과정에서 신대륙의 풍요로운 식물들이 많이 전해졌다. 인도는 고추, 감자, 토마토와 메리골드를 얻었다. 반면 밀과 사과는 반대로 건너갔다. 메리골드가 인도에 들어온 지는 3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이든 아침에 시장을 거닐기만 해도 실로 뺀 메리골드 화환을 살 수 있다. 그 화환을 목에 두르기도 하고 연꽃 광자에 앉아있는 가네사 신전에 걸어두기도 하고 화물차 앞 유리창에 장식하기도 한다. 메리골드를 어디에 두든 화려해지고 기도하는 느낌이 든다. 2011년 영화 최고의 이국적인 메리골드 호텔은 영국과 인도의 문화 충돌을 그렸다. 아주 딱 맞는 영화 제목이다. 메리골드는 특정한 해충 중에서도 특히 잔디물 종류를 대체하고 뿌리 주위에 해로운 선충도 막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주위에 메리골드를 심으면 좋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시체를 메리골드 꽃으로 장식하는 멕시코의 관습에는 미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에 타게테스 메리골드를 함께 기를 때가 많은데 살충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메리골드가 해충을 쫓아내준다. 칼렌둘라 속의 메리골드는 백내장과 황반 변성처럼 노화와 관련된 눈 질환의 치료에 활용해왔다. 카넬둘라는 피부 연구의 재료이기도 하고 요리에도 활용한다.
와인과 스프의 풍미를 돋구고 더 비싼 사프란을 대체하는 재료로 사용한다. 칼렌툴라를 활용해 요정을 부를 수도 있다. 칼렌툴라를 향처럼 태우기만 하면 된다. 40번 고추. 악마의 혀, 용의 숨결, 사탄의 키스. 사랑을 불타는 거, 그리고 불타는 고리를 만드네. 조지 캐시가 부르준 카터 캐시와 멀킬 코어의 노래 불의 고리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백길로 아시아에 도착해 후추의 새로운 원산지를 찾았다고 믿었다. 사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후추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고추를 발견했다. 그럼에도 그가 발견한 섬들은 서인도 제도 고추는 페페 후추라고 불렀다. 고추는 혹은 칠리 페페는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적어도 8,000년 동안 재배하고 있었다. 분명 재배하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먹어왔을 것이다. 고추는 감자, 토마토, 담배와 함께 가짓과 식물이다. 인간은 고추의 열매에 관심을 가졌다. 엄밀히 따지면 핵이 없는 다육질 장과다. 이 장과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관련 성분과 함께 매운맛을 낸다. 고추의 매운맛에는 진화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